원유 및 자원 가격 급등과 엔화 약세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수입 원가 증가를 부르는 엔저 현상이 일본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은 당분간 환율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엔화 약세를 저지하려고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10월 28일에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에서 엔화 가치가 약간 떨어졌지만 이것은 나쁜 엔저 현상은 아니다. 일본 경제에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엔화 약세는 상호적으로 플러스인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4일 NHK에 따르면 구로다 총재는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난 뒤 기자단 앞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1월부터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유럽 및 미국과 일본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며 CL9가 수습된 후에도 대규모 금융 완화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구로다 총재는 CL9 신규 확진자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지만 자금 융통 등에 대한 지원은 내년 3월까지 계속하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로다 총재는 지난 11월 2일에도 스즈키 슈니치 재무상 및 야마기와 다이시로 경제재생 담당상과 만난 자리에서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2% 물가 상승 목표가 담긴 2013년 정부와 일본은행의 공동 성명을 유지한다고 확인했습니다. 2013년 아베노믹스를 중심으로 시작된 일본은행의 금융 완화는 사실상 엔저를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2% 인플레이션 실현을 목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엔화의 실효 실질 환율은 아베노믹스를 시작하기 전인 2012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30%나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엔저 현상으로 수익이 향상된 일본의 수출 산업은 일본 내 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디지털화나 자동차의 EV화 등 경쟁 환경이 크게 변화해가는 이 시대에 자신있게 임금 인상을 실시할 수 있는 일본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이 목표로 했던 엔저로 인한 낙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일본인들의 대외 구매력은 최근 9년간 하락해버렸습니다. 2000년 초에 비하면 엔화의 실효 실질 환율은 44%나 하락해버렸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이나 자원 가격 급등이 계속되고 엔저 현상까지 겹치게 되면 생활비 상승으로 괴로워하는 일본인들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투자가들은 엔저가 되면 니케이 평균 주가는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본의 산업 구조 변화가 지지부진하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엔저에 계속 의지하는 일본은 영원히 풍요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스웨덴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했습니다. 스웨덴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기업 상당수도 이 정책의 폐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과거 스웨덴은 수출 산업의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자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에 민감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되면서 그러한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덧붙이자면 2018년 말부터 올해 10월 말에 걸쳐 주가 지수 상승률은 스웨덴의 OMX 스톡홀름 벤치마크 지수는 90%였지만 일본의 도쿄증권 주가 지수는 34%였습니다. 하지만 환율에 대한 일본은행의 입장은 당분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주요국에 비하면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은 아직 낮다는 것에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체감 물가는 폭등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일본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0.2%였습니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달 10월 28일 발표한 경제, 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치 대비 0.4%포인트 낮춘 3.4%로 전망하면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0.6%에서 0.0%로 낮췄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물가가 올라도 일본만 오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CL9 확산으로 인한 소비 침체와 반도체 공급 부족 등이 수출과 생산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 GDP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을 끌어내린 배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정책 정상화를 결정한 나라의 9월 종합 인플레이션율은 캐나다가 4.4%, 호주가 3%였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4.4% 올랐습니다. 일본은행은 임금 상승을 수반한 인플레이션율이 2%를 안정적으로 상회하는 상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은 만약 엔저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해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 정부가 일본은행에 현재의 금융 정책을 계속 유지해주도록 요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31일에 있었던 중요한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예상대로 안정적인 다수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년 7월 하순 참의원 선거까지는 시장과 경제에 일본은행발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것을 일본 정부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불만이 일본인들 사이에서 매우 격렬해지고 일본 정부가 선거에 악영향을 걱정하기 시작하면 일본은행은 증가해가는 국채의 금리 안정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본은행의 당좌 예금 체계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어서 그것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할 때의 기동성을 해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은행은 작년부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해제는 당분간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여러가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타격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일종의 보상적인 측면에서 실시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향후 일본은행이 엔저를 멈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유지한 채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복잡해진 일본은행의 당좌 예금 체제는 다른 왜곡도 낳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금융기관에 플러스 금리를 붙이고 있는 관계로 일본은행은 수익 관점에서 상장 투자 신탁을 손에서 놓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일본은행의 주 수입원은 보유 장기 국채 등 엔화 표시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자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의 이자 수입은 2015년도에 1조 3267억엔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2020년도에는 1조 872억엔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 국채의 액수는 그 사이 60%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보유 장기 국채의 평균 이율은 0.5%에서 0.23%로 떨어졌습니다. 일본은행의 주 수입원인 이자 수입은 향후 한층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한편 ETF 등 리스크 자산으로부터 일본은행이 받는 배당금은 급증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1667억엔이었지만 2020년도에는 1조 72억엔까지 늘어났습니다. 일본은행의 ETF 구입 속도가 올해 봄 이후 큰 폭으로 떨어졌으므로 배당은 향후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채 이자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ETF 등으로부터 나오는 배당이 일본은행의 주 수입원이 될 시기는 머지않아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일본은행이 출구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면 ETF를 다른 기관에 옮겨 일본은행의 재무 제표에서 떼어 놓으려 할 것입니다. 실제로 홍콩 중앙은행은 1990년대 후반에 주식을 매입한 후 비슷한 과정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하면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금융기관에 플러스 금리 부여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ETF 등으로부터 나오는 배당은 일본은행에 있어서 귀중한 수입원이 될 것이고 ETF를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래에 실과 같은 큰 경제 변수가 나타나 주가지수가 폭락하게 된다면 일본은행은 파산해 버릴 것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